자, 오늘은 이제 원장 대담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과목별 소개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좀 학원을 좀 새롭게 이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친구들이 쓰는 자습실이고요. 조명이 예뻐서 네, 여기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학 원장님이 이제 이전 때문에 좀 바쁘셔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설치하고 뭐 하느라고 바쁩니다. 여전히 오늘은 지금 11시 18분 좀 넘어가고 있고요. 역시 수업 끝난 후에 또 진행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초췌합니다. 네, 초췌한 원장 대담 시작하겠고 오늘은 우리 영어 원장님하고 같이 영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질문 6개 하고 그 다음에 영어님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블로그에 올려주신 내용들 4가지 질문을 하고요. 이 4분 중에서 우리 영어 원장님이 한 분을 선정하시면 그분한테는 점심 런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영어와 관련해서, 영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기본 질문을 드릴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 그리고 또 이제 수학하고 좀 안 겹치게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먼저 한국에서 영어는 뭘까? 이게 이제 떠올랐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무엇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영어 원장님한테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좀 받고서 지금 답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뭐 한국에서 영어는 뭘까요? 그러면 뭐 누구나 이제 쉽게 대답하실 수 있는 답변이 당연히 제1 외국어고요. 그다음에 국제요. 예. 그다음에 뭐 세계 시민으로 가는 언어의 첫걸음. 그렇죠. 뭐 이 정도로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질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는 무엇일까? 한국에서 영어는 뭐 영어의 중요성인 누구나 다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제 영어라는 게 어떤 과목일까? 라는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만약에 과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신과 수능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영어가 특히 어렵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같은 시간을 타 과목보다 영어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그 효율성은 아마 타 과목보다 영어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실예로 수능에서만 봐도 예전에는 뭐 영어가 90점 중반 정도를 맞아도 수능이 이제 뭐 물수능, 불수능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물수능일 경우에는 영어가 뭐 95점, 6점 맞아도 2등급 받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뀐 후에 80점만 맞아도 영어는 2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수시로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때 최저를 보는 학교에서도 그런 2등급을, 영어 2등급을 실제 2등급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학 입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가 이렇게 중요성을 지닌다 어필하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해야죠. 예.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가끔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이제 유명인들이 뭐 이제 셀럽이 된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한국 영어에서 왜 저런 걸 왜 배우느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걸 왜 배우느냐 했는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다가 좀 바뀌었어요. 왜 배우는 영어가 아니라 이건 테스트 영어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바이벌 영어라고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진짜 회화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초, 중, 고에서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대입을 위한 목적, 대학 입시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테스트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더 상당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와도 풀기가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신동희 원장님께서 아마 잘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국에서 영어는 뭘까?
외국어, 뭐, 또 글로벌리즘에 맞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한테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효율에 비해서,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효율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유치원 가면 뭐 영어 동화나 뭐 이런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많이 보는데, 혹시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저보다 어머님들이 더 전문가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흥미 위주의 영어를 소개시켜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뭐 중고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유치원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제가 큰 관심을 기울이진 않지만 제가 좀 학년을 구분해 보자면 유치원 시절부터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기간을 본다면 저는 기존의 그 어머님들이 영유부터 시작해서 어학원을 보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재밌게 영어를 접근하게 해주시고 뭐 율동이나 동화나 아니면 어떤 스토리텔링 같은 너무나 좋은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만큼 제 입장에서는 축복 같은 일은 없으니까.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이제 9학년, 이제 5학년을 예로 들면 이제 영어가 어느 순간부터 학습으로 인식돼야 되는 시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잘 배웠던 말하기나 아니면 듣기 위주의 이 영어를 잘 간직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역량을 발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저희 현실이, 교육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시지만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학습으로 영어를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이 초등학교 이제 9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이 그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전에는 흥미 위주였다면 이제 영어라는 게 공부로 인식되는 순간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좀 줄이는 그런 초등학교 9학년 아이들에게는 그 간격을 줄이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교 시절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영어를 잘 고등학교에서 잘 하기 위해서 문법 특강이나 어떤 뭐 단어 같은 거를 많이 신경을 쓰세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도해 보면 뭔가 텅 빈 나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겉은 단단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우람차 보이는데 사실 통통 비어 있어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하기 싫은 영어에서 잘 하기 싫은 두 가지가 문법과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과 단어를 어떻게 극복시켜 줘야 되는가. 그게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제 미션 중에 하나고, 그다음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듣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마저도 중학교 때 반드시 극복되어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고등학생이 돼서 영어 듣기가 수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는 왠지 모르게 자신을 있어요. 자신이 있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고등학교 때는 듣기보다는 독해, 그리고 문법,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외워왔던 단어,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영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번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영어는 과연 뭐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배우는 영어는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학습 영어.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입학이라고 입시라고 하는 테스트 영어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흥미의 영어가 학습으로 넘어갔을 때의 그 어려움, 괴로움, 그래서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문법, 단어, 특히 듣기, 요게 조금 완벽하게 좀 되어야지만 고등학교 때 좀 더 수월하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흥미로만 받아들여서 영화도 보고, 뭐, 이게 애니메이션도 보고, 뭐 했는데,
그래서 뭐 좀 듣기나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말을 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험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외우는 거구나. 그래서 교과서하고 뭐 일부 지문을 통째로 암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끔찍하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뭐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예.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영어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뭐 하나의 공통 주제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역시나 문법과 단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법을 아이들이 정말로 마스터를 하면 문장과 문장들의 구조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왜 그런 구조로 글을 썼는지가 보이고, 아이들이 글을 읽다가 속도가 느린 아이들의 특징은 단어를 잘 극복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는 잘 보이는데 그 단어의 뜻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자기가 잘 갖고 있는 그 구조의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이 문법과 단어가 적절히 조화가 돼야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글 읽는 속도가 빨라져야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제 뭐 학습으로서의 영어를 말씀드렸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제일 강조해야 될 부분이 기초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뭐 화려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도 말씀드릴 수 있고, 영어의 지름길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일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의 공통제 주제는 어떻게 하면 기초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기초가 탄탄한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변형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초가 없이 어떤 지름길을 택한 아이들이나 어떤 방법적인 걸로만 영어를 접근한 아이들은 그 기초 문제를 약간 꽈서 변형했을 때 거기서 이제 한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면 문법과 단어,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후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차치하고 일단은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이 테스트 영어이기 때문에 역시 문법과 단어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 영어에서 무엇을 챙겨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씩만 이렇게 딱딱 고른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것만은 가져가자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책임감 있게 답변을 드린다면 초, 중, 고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5, 6학년으로 제가 좀 제안을 할게요. 왜냐면 이제 4학년까지는 저는 그래도 노출식 영어도 상당히 아이들 듣기나 영어에 이제 흥미, 그리고 관심,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왜 자기가 그렇게 읽었는지, 읽었을 때 왜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노출식으로 영어를 하다 보면 이유를 몰라요. 물론 그게 가장 좋은 언어학습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 중고등학교 입시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학년이 정도가 되면 영어가 이제 학습으로 변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재밌게 즐겼던 영어의 그런 문장들이 왜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단어들이 되게 낯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어떤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는 게 어린 시절부터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시 문법으로 설명을 하면 정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최대한 쉽게, 그리고 재밌게, 가급적이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영어에서 챙겨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중학교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일단 이거는 어머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가 기준은 내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신 100점, 뭐 90점 이상 이런 거에 당연히 혈안이 되실 수밖에 없고,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중학교 시절 때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이가 정말 놓친 게 무엇일까?
그리고 채워줘야 할 게 무엇일까를 정확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특강을 보낸다고 해서 문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어를 계속 외우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그 단어를 자기 걸로 가져가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는 해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속죠. 선생님도 속고 학부모님도 속아요. 그 깊이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 한다면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물론 시작은 쉽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깊이만큼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어량도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규칙이 들어가야 돼요. 정해진 단어를 매일매일 암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매일매일 암기한 단어를 항상 복습하는 태도를 지녀야 돼요. 이거를 중학교 때만 만들어준다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엄청나게 편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습으로 바뀌는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시기라면 우리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과 단어를 좀 속된 말로 끝장을 보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초를 완전히 다진 다음에 고등학교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기.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기 훈련까지. 요 세 가지를 중학교 때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사실 이 과정이 잘 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는 거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 독한 아이들에서 고등부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저한테 중학교 때 그 과정을 겪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급한 불을 끈다면 그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구성 요소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제가 선물로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문법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감으로 문법 문제를 푼다거나, 물론 노력으로 내신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떤 지문을 정말 수십 번 읽어서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 배열, 문장 넣기 이런 문제들, 즉 노력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어떤 원리나 어떤 문장 구조를 이해 못해도 맞출 수 있는데, 학교에서 변형 문제라고 하면 그런 노력만을 보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 등급을 객관식으로 나누시려면 어법 변형과 어휘 변형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단어가 어떻게 바뀔까, 그리고 어떤 문법이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변형을 할까,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그 눈을 갖도록 제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아이들이라고 해서 단어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심지어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한 아이들도 한 몇 주만 영어를 딱 놓는 순간 그 단어가 머릿속에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 단어들부터 고등학생 아이들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단어 문법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떠나고는 영어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초, 중, 고 공통적으로 다, 물론 방법은 다 미세하게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니까 아마 이 초중고 영어에서 중등 영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가장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하려면 사실 타 과목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공부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미안해서 못 시키고요. 근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가령 하루에 2시간 정도 영어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고등학생이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 그 아이가 수학과학에 몰입되어 있다면 영어 2시간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없겠죠. 근데 중학생 아이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시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은 중학교 때는 이제 놓치는 것들.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전반적인 전체적인 영어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걸 좀 보완하면서 역시나 문법과 단어 이런 것들 좀 탄탄하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아까 듣기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작문 스킬이에요.
고등학교 때 이걸 준비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머님들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첫째인 어머님들은 아직 고등학교 내신을 맛보지 못하셨으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 100점 맞는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1학기 중간고사 50점, 40점 나오면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우리 아이가 영어를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떨어졌지? 들여다보면요, 틀리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법과 관련된 문제, 단어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주관식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쓰는 기술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준비해 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어렵네요, 이 영어도. 할 게 너무 많죠, 사실. 자,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공부 노하우인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통함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당연히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문법, 단어 다 외우고, 그다음에 독해하면서 옆에다가 한글로 다 번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번역된 거 보고 영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싹 다 외웠는데, 너무 많죠, 당연히. 너무 많고, 시험 보면 들어가면 못해도 뭐 외부 지문까지 합하면은 100개에서 한 120개 정도 되니까, 많을 땐 150개까지 가거든요. 그거를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다 보니 막 머리가 쥐가 날 정도였고, 네, 그래서 영어를 오히려 더 굉장히 싫어했는데, 혹시 우리 원장님만의 하는 어떤 영어 공부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거 뭐 실질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아이들 내신 대비할 때 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역진행 수업 방식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출제자가 돼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문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올까가 보여야 돼요. 물론 제가 도움을 줘야겠죠. 아이들이 그 맥을 잘 짚을 수 있을지는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준비가 잘 돼야 돼요. 아까도 계속 또 원론으로 돌아가도 문법 단어가 잘 된 아이들은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문장 구성이 잘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문장을 빈칸으로 낼지, 어떤 문장에서 순서가 바뀔지, 어떤 연결사가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텍스트만 되어 있는 페이퍼를 주고 아이들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처음엔 너무나 힘든데 그 방법이 익숙해진 아이들은 내신 대비가 너무 수월해져요. 심지어 저는 주관식 대비를 어떻게 시키냐면 제가 특정 문장들을 샘플로 보여줘요. 아이들아, 이런 지문이 아마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 거야. 저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지 주관식으로 나올 거야 라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무조건 외워라는 말 안 해요. 그럼 왜 이 문장이 주관식으로 나올까를 너네가 한번 생각해 와봐. 이게 제 수업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여기서 어떤 문법적인 구조가 있거나 아니면 그 문장의 주제문이거나 핵심 문장이거나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문장들로 주관식을 연습한 아이들은 자신만의 주관식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글쓰기 능력으로만 주관식을 평가한다면 저도 너무나 좋겠어요. 중학교 때 너무나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이 주관식 잘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답 이외의 답을 쓰면 아무리 문맥적으로 맞다고 하더라도 감점 요소가 있거나 심지어는 0점 처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해진 답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못한 아이와 준비한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준비한 아이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 목표는 그런 주관식을 잘 볼 수 있도록 일종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 주관식에 잘 출제가 되는데 왜 이런 문장이 출제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만약 샘플로 10지문 정도를 알려준다면 아이들이 그걸 토대로 50지문에서 100지문까지도 자기만의 주관식 노트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주관식 잡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휘 변형이나 어법 변형, 문법과 단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초가 튼튼한 아이들이 이제 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쌓여서 텍스트마다 그런 키포인트들이 보이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객관식에서 틀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딱 하나만 걱정돼요. 객관식이 가령 70%고 주관식이 30%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객관식은 거의 다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수도 실력이라 가정했을 때 주관식에서 오히려 1, 2, 3등급이 나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등급은 제가 목표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역진행 수업 방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키워드, 문장이나 핵심 문법 단어를 찾아서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게 저는 제 목표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북한 아이들에서 이제 원장님만의 그런 영어 공부가 시작이 될 건데요. 북한 아이들 영어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6번 질문이 네. 그 어머님들 질문, 마지막 질문이랑 정확히 그런가요? 겹쳐서 제가 일단은 어머님들 질문을 답변하고 마지막 질문 때 요거 네, 다시 알겠습니다. 돌아오면 될 것 예, 같아요. 그 6번 질문은 이제 네. 마지막 질문과 같이 엮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네 분의 어머님들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보고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렌지 향기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고3 모의고사까지 고등 가기 전에 끝내고 가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그 기준을 잡고 중등 때 마무리하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중학교 때 고3 모의고사까지를 마무리하란 얘기인가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예, 예. 너무나 이상적인 질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너무나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영어가 진도가 있어서 고3의 진도까지가 있어서 그걸 중학교 때 끝내겠다, 그럼 전 찬성합니다. 근데 영어는 진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시고 싶으시면, 물론 고3 모의고사를 90점대 맞게 하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만약에 그런 아이가 90점대를, 고3 모의고사를 90점대 맞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유지가 관건이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마무리의 의미가 거기서 영어를 끝낸다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고3 수준의 영어를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물론 가능하고요. 이상적으로 저는 너무나 좋은 의견이신데 아이들 성향이나 실력에 따라 목표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지름길 같은 거거든요, 이게. 고3 모의고사를 90점 맞는 아이를 중학교 때까지 만들 수 있다. 방법적으로 풀 수 있으면 모의고사를 빨리 푸는 법, 모의고사 접근법 이런 거 익혀가지고 점수를 만들 수 있긴 있죠. 근데 오히려 그러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텅 빈 나무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 중등 때는 어머님들이 목표를 좀 간략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 탄탄. 그리고 중3 정도 됐을 때 그 기초가 어떻게 모의고사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하시고, 고3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이들 편을 드는 게 아직 인지가 고3 수준의 지문을 풀기에는 발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확실히 고3 지문을 한국어 텍스트로 읽으시면 어머니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고1, 고2 모의고사까지는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도 쉽게 풀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고3 모의고사는 미국의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힘들다고 해요. 그럼 고1, 고2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저희는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미국에서는 4년, 5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지 부분이거든요. 고3 모의고사부터는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배경 지식을 갖고 지문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로 기준을 잡으시면 저는 고2 모의고사까지는 잡으시는 건 참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고3 모의고사로 넘어가시고 싶으시면 영어보다는 어떤 국어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철학, 문학, 사학, 그 다음에 과학, 이 분야의 많은 배경 지식을 접하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그 후에 고3 모의고사를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계속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중학교 2, 3학년 수준인데 고3 모의고까지 섭렵할 수 있는 아이라면 오히려 한 번 더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기초가 탄탄한 건지.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영어가 잘 노출이 돼가지고 그 감이 너무나 좋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다시 뭐가 문제일까라고 돌아보면 역시나 아이들이 그런 감만 믿고선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단어의 그런 바닥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좀 너무 이거 바래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고3 때까지의 실력을 가져서 차라리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그냥 스스로 혼자 조금씩만 관리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너무나 훌륭하죠. 너무나 바람직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기준을 조금 낮춘다면 차라리 좀 기초가 정말 튼튼한가를 확인해 보시고,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까지 목표를 잡으시고, 고3 모의고사는 좀 텀을 두셔서 배경 지식과 어떤 언어 능력에서 국어 실력이 정말 중요해요. 고3 모의고사는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어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간혹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뭐 모의고사 고2 거, 고3 거를 이제 풀게 하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는 사실은 이게 문제의 어떤 그 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푸는 요령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점수가 얼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진짜 내실이 얼마큼 다졌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국어에서도. 아마 영어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등급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꽝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찍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뭐 선지 뭐 5개 중에서 이렇게 요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답 찾는 건 잘하는데, 내신이 꽝 되는 게 방금 아까 영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등 때 고3 모의고사까지 이제 끝내놓으면 정말 좋기는 한데, 친구들 물론 모의고사는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은 내실을 좀 다지고 기초가 좀 탄탄하게, 우리 아이가 기초가 탄탄한지 아닌지를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학부모님 질문이 되겠고요. 송도 아이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비 중 문법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께서 문법 무조건 맞습니다. 단어 이렇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중2 시험 전까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자, 방금 있었던 오렌지 향기님하고는 좀 이제 좀 다른 게 뭐랄까 단계가 되겠어요. 먼저 번에 오렌지 향기님께서는 중등 과정에서 고등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거였는데, 지금 송다아이님께서는 예비 중인데 중2 시험 전, 중2 내신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거를 아까 제가 역진행 해석 방식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비 중1이면 이제 곧 중1이 되는 아이인데, 문법으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학습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영어는. 대신에 이제 아이가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문법이라는 용어들이 너무 아이들에게 이질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쉬운 설명이 좀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단어랑 같이, 아까 뭐 듣기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단어와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이면, 사실 아이들이 그 1년 동안 잘 배워서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영어 별거 없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한번 공부를 놓을 때가 되죠. 교과서 2과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외우지 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아까도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내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진행 수업 방식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 문장마다 핵심 포인트가 뭘까? 핵심 문법이 뭘까? 이 단어의 반의어는 뭘까? 동의어는 뭘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내신이 이제 달리 보일 수 있죠. 고등학교 내신의 뭐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워낙 시험 범위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외워버려요. 편하거든요. 뭐 시험 범위라고 해봤자 교과서 두 가면 뭐 페이지로 A4 용지로 한 두세 페이지, 뭐 많으면 네 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문법과 단어를 차곡차곡 잘 쌓아놔서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어떻게 학교 내시에 적용되는지를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수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되죠. 만약 어머님들이 내신 100점을 원하신다, 그러면 사실 중1 과정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 보습학원처럼 계속, 좀 나쁜 표현인데 뺑뺑이 돌리면 돼요. 같은 질문 계속 보게 하고 계속 쓰게 하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원리도 없어요. 그냥 단지 노력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적응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을 다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뭐 내신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조금 더 힘든 수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괴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실제 학원에서 수업하는 내용과 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그 질적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수는 있겠지만 내신은 좀 쉬어가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내신에 목매다는 기간이 아니라,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브로드하게 영어를 학습해서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부 중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학습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역시 기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뭐 용어 정리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수업하면서 국어하고 뭐 영어하고 문법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 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야, 니들 전치사가 뭔지 아니? 몰라요, 고등학생들이. 전치사 무슨 뜻인지 모르니? 전치사가 뭐야? 하면은 뭐 in, at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뭔데? 전치사 전 뭔데? 모르더라고요. 그냥 뭐 앞전자, 뒤치자, 그렇죠. 낱말사자인데 그러면 어떤 낱말 앞에 오는지만 파악하면은 그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영어 기초라고 해가지고 뭐 ABCD 그런 게 아니라 우선 우리말 개념부터 잡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문장에서 녹아들어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국어랑도 맥이 통하거든요. 오늘도 저 고2 친구들 문법을 했는데 보호를 잘 모르더라고요. 야, 보호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야. 되다 아니다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야. 예. 목적어는 뭐예요? 야, 생각하지도 마. 을을 붙으면 100% 목적어야. 5분 있다가 목적어가 뭐였죠? 을을 붙으면 100% 목적어야. 또 5분 있다가 그게 뭐였죠? 이렇게 돼요. 문법 강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개념하고 이게 지문에 있을 때 지문에서 본인이 이제 적용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바로 이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자기 말로 그 문장 구조나 글의 구조를 자기가 풀고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훌륭한 수업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역진행인 것 같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뭐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한번 뽑아내는 거죠. 이거는 뭐 국어하고도 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학부모님인데요. 홈보이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 수학 영상도 잘 시청했습니다. 답변도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톰보이님 감사합니다. 자, 고1 아이인데 내신은 몇 번의 시험을 치르고 공부 방법이나 방향을 찾은 듯하다. 훌륭한 친구다. 너무 잘하네. 고1 친구가 공부 방법 알고 방향 찾으면 뭐 훌륭하죠. 모고는 고1, 2 수준에서 90점 초반에서 중반의 성적이 나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영어 난이도가 어려우나 쉬우나 점수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요게 이제 1등급 아이 친구들의 난이도가 어쨌든 자기 점수를 확보하는 친구들이죠. 내신 공부는 정해진 범위를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반복 연습해서 암기해야 높은 등급이 가능한데, 이런 내신 공부 암기만으로 영어 실력이 늘 수 있고 모고나 수능 준비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법하고 모고 수능 공부 방법하고 이게 연계점이 있느냐, 같은 방법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신 공부와 수능 영어 공부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따로 노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신 공부 방법 따로, 수능 영어 공부 방법을 따로따로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함께 가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일단 너무나 훌륭한 학생인 네,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네, 왜냐면 제가 여기서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게 내신 공부는 정해진 범위를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하고라고 했어요. 암기 이전에 분석이 아우, 들어갔죠. 그러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진행 수업 방식이 이거거든요. 음,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나 훌륭한 아이고요. 그래서 그걸 반복 연습해서 암기까지 하면 실수를 줄이겠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내신을 대비하기에. 근데 어머님이 질문하신 거는 이런 방법으로 수능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거니까 지금 아이가 고1, 고2, 모의고사도 90점 초중반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려하는 건 단 한 가지죠. 너무나 좋은 실력을 갖고 있고요.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고 있는데 고3 모의고사가 고1, 고2 모의고사랑 점수가 그대로 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부하는 거는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내신 따로 수능 따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지문을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신 공부 이전에 이 학생은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대비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고3까지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단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더 튼튼한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단어 더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리는 90점 초반에서 중반이면 많이 틀리면 4문제 정도까지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4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모의고사가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영역인데 각 문항마다 문제들이 다르니까 혹시 30번대 문제를 틀린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30번째 문제에서도 빈칸 추론 영역을 틀리는지 순서 배열을 틀리는지 문장 넣기를 틀리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중요한 어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3점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모의고사 4번 정도 해봤을 때 2번 이상 틀렸다. 어법 다시 해야 됩니다. 감으로 푸는 거예요. 정확한 원리로 푸는 게 아니고 만약에 4번의 모의고사 혹은 8번의 모의고사 해봤는데 어법을 정확한 이유로 아까 여기서 분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 학생 그렇게 풀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로 정확한 답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독해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거 철저하게 좀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좀 제가 그걸 많이 보고 싶고 내신 공부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손으로 좀 표현하자면 영어 공부가 이만큼이라면 그 안에 내신 공부를 넣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나 바람직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영어 공부와 내신 공부의 사이즈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의 문제를 못 풀어요. 내신에만 집중돼 있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학생들이죠.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숲을 볼 수 있는 학생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분석하는 법, 그리고 단어 잘 챙기고 문법에 대한 원리에 대한 접근이 높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3 모의고사는 어떤 문맥적 사고 혹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 좀 많이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틀리는 문제가 뭔지 중구난방으로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점수대를 보니까 보통 30번 초반에서 중반에서 한 2-3문제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서만 틀린다면 이 학생은 이제 추론이 조금 힘든 학생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연습을 통해서 그 문제도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는 안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다듬으면 너무 좋은 학생인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안 드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을 좀 네. 한다면, 아까 이제 이 친구가 좀 챙길 게 보완을 한다면, 단어, 그 다음에 모의고에서 어떤 영역에서 틀리는가, 네. 그리고 이제 고3을 대비해서 이제 배경 지식들, 이거를 쌓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단어는 그럼 뭘 챙겨야 될까요? 단어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어휘책을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놓치는 단어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혹시 단어량이 충분해서 고1, 고2 모의고사를 푸는데 단어가 18번에서 45번까지 풀 때 모르는 단어만 체크했을 때 50개 이하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단어만 좀 다시 점검하면 되는데 혹시 단어가 50개 이상으로 모른다 그러면 좀 점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딱히 모아놓은 책보다는 수능 특강 교재에 관련된 그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좀 낯선 단어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역시도 단어의 기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기초가 튼튼하다면 고3 수능 특강 영역에 관한 교재에 있는 낯선 단어들 위주로 속아내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 모의고사가 어떤 영어에 감이 좋아가지고 고2, 모의고사까지 좀 잘 푸는 학생이라면 오히려 조금 기초 단어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럼 기초가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거든요. 가령 선생님, 디벨롭이라는 단어가 보통 아이들이 디벨롭이 뭐지? 그럼 다 발달시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도 당연히 첫 번째 뜻은 그게 떠오르는데 뒤에 질병의 이름이 붙으면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돼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디벨롭을 봤을 때 병에 걸리다라는 뜻까지 안 나온다면 그건 좀 더 세심하게 단어를 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은 저는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배경 지식하고 어휘책하고 좀 이렇게 연결된 그런 교재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뭐 사회 영역 어휘, 과학 영역 어휘, 그게 수능 특강인가? 네. 수능 특강에서, 제가 만약에 조금 어려운 질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영어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영어 독해 연습? 네, 영어 독해 연습. 물론 뭐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분야별로. 이게 분야별로 돼 있나요? 분야별로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섞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어휘들을 보시면 뭐 사회학 용어라든지, 과학 용어라든지, 철학 용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너무나 심한 단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도 그건 밑에 따로 써주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최근에 제가 본 단어는 미디엄 핀치새라는 종이 있더라고요. 미디엄? 핀치. 핀치? 네, 새 종류 이름이에요. 핀치는 새고요. 저는 그런 거 외우지 말라고 해요. 그냥 뭐 대문자로 써 있는데 굳이 이름까지 알아야 되냐. 그래서 그런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 놓친 단어가 뭘까? 내가 기초에 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좀 구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이 학생 훌륭한 학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좀 단어 어휘도 탄탄하고 문법 탄탄하다면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난 좀 단어를 욕심을 내겠다 한다면 배경 지식과 오로지 그 영역별로 조금 고난이도 어휘책 아까 말씀해주신 영어 독해 연습 그런 교재에 있는 단어들 좀 챙겨주시고 요거를 하면은 훨씬 더 배경 지식도 챙기고 그다음에 그 단어 그쪽 분야별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단어들도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수능 영어 공부가 한 방에 흘러가는지 따로 노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고3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대비함에 있어서 학교에서 보통 수능 특강 교재를 주교재로 써요. 그래서 수능이랑 뭐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내신과 다르지 않은데 학교에서 해줄 수 없는 게 이제 모의고사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만 좀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현행 고1, 고2 내신 공부가 수능 영어 공부랑 엄청나게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문 분석, 반복 연습 이런 것들이 다 독해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더 저는 이 학생에서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린다면 속도도 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도 문제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 학생 한번 만나서 각 문항마다 어떤 속도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시간을 좀 말해주고 싶네요. 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틈새 광고. 그렇습니다. 욕심이 나는 학생이에요. 그래요. 저도 뭐 국어 이렇게 성적 있게 나오면 욕심 그럼요. 너무나 좋은 학생이죠. 만점 한번 만들어보자. 오늘 톰보이님 자녀분 칭찬만 그냥 10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다음은 이제, 쫑배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중2 영어 내신 학원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오르지 않네요. 네. 왠지 촉이 왔어요. 아까 영어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흥미에서 학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거기 걸림돌에 탁 걸린 것 같아요. 어휘, 문법, 독해, 모고 매일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참고로 스스 중입니다. 네, 오늘 학교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중2 내신 대비와 평소 영어 선행에 대한 독한 아이들만의 구체적인 교수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저희가 기본 질문 6번 독한 아이들 영어의 특징은 요거랑 같이 엮어서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 6번 질문이 독한 아이들 영어의 특징 음료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화려한 미사여구 같은 거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오늘 기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3개월을 주세요. 2개월 특강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영어는 그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독한 아이들 영어의 특징을 제가 만약에 2가지 차원으로 나눈다면 일단 방법적인 차원이 있고요. 개인적인 차원이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차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달린 문제겠죠. 어떤 학습 태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역시 선생님의 몫이 아닐까. 물론 아이들이 알아서 잘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거는 너무 지나친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을 방법적인 차원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공부에 대한 기본 가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전 강조할 거예요. 공부는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학습이기 때문에 익혀야 되거든요. 이걸 흥미로만 이끌고 가면 흥미가 떨어졌을 때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파서, 기분이 나빠서 이런 거랑 별개예요, 공부는. 항상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적인 차원에서 그걸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저희 독한 아이들 영어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구체적인 방법은 아이들이 수업일을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배우겠지만, 크게 저는 4가지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싶은 게, 옛 어른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라떼는 말이 하시게 발언이긴 한데, 저희 때도 항상 들었어요. 이 2가지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습과 복습.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학창시절 때 그냥 소위 요즘 꼰대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이제 그냥 넘겼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 말이 진짜구나. 근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너 공부 잘하려면 예습 복습 잘해. 하우가 빠졌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가 빠졌죠. 알겠는데 예습 복습을 잘하는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습을 하고 어떻게 복습을 해야 돼? 이 방법까지는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요거를 방법적인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풀 거예요. 그래서 기본 큰 틀만 말씀드리면, 하나의 챕터를 아이들이 완성하기 위해, 완성이란 말도 사실 저한테는 되게 이상적인 말이에요. 나중의 일인데, 하나의 챕터를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 챕터에 대한 예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습이란 거는 근데 아이들한테 전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노출이에요. 읽어봐. 어려워해봐. 우리 한번 어려워해보자.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도 어려워만 해보자. 그리고 수업에 오자. 이게 저는 예습이에요. 그럼 수업 때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 선생님이 그걸 풀어줘야 돼요. 이래서 이건 어려웠어. 근데 이렇게 접근해볼까? 이제 쉬워지지 않았나? 그럼 아이들이 그때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아직도 어려운 아이들도 있겠죠. 그 다음 제가 제일 원하는 수업이 뭐냐면, 이 수업을 가지고 피드백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차시에서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정말 내 걸로 만들었는가, 내 걸로 만들었는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했는가? 라는 점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넘어가서 복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아이들이 예습을 한 것과 그 다음에 복습을 한 것에 대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과정이 아이들한테 내면화가 되면 이제 선생님 눈에는 보여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저 학원에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학원에 그저 다니는 아이들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방법적 차원을 마련해드린다고 약속했지만, 아이들 개인적 차원도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하려면 저는 어디서 따온 말은 아니지만 삼위일체가 맞는 것 같아요. 아이,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 이 세 역할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이는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방법을 제시한 대로 그 과정에 맞게 공부를 충실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격려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간섭이랑은 좀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뭐 꾸짖음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잘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지원도 받고 선생님의 도움도 받으니까 본인 스스로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세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면 사실 영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는 이 기간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누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이 3개월에서 6개월. 왜냐면 영어는 단계식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럼 이 사이는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보통 3개월을 잡죠. 근데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은 몰라요.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단계를 탑니다. 이만큼의 성적이, 실력이 상상되는 기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 기간을 빨리 땡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은 역시 선생님의 방법과 아이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태도, 그리고 부모님들의 서포트, 이 세 가지가 맞닥뜨려야지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독한 아이들 영어의 특징으로 그래서 저는 어떤 정확한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들의 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네. 우리 이중배님께서 고민 질문이 네네. 지금 이렇게 이 아이가 영어 내신 학원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 친구는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저는 성실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성실이란 단어가 안타깝게 들릴 경우가 있어요. 올바른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성실은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단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막말로 이제 노가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엉덩이 오래 붙이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공부가 잘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어휘, 문법, 독해, 모국어를 매일 한다고 했는데 와우. 네. 우선순위를 좀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 네. 뭔가 차근차근히 갔으면 하거든요, 지금. 다 이렇게 하는 너무 거죠? 그냥 많은 걸 집어넣었어요, 지금 한 바구니에.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문법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토대로 독해는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점검이 돼야 되는데, 물론 학원에서는 다 가르쳐 주고 싶죠. 네. 저는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거를 이제 습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좀 하시고, 만약에 특정한 부분에서 문제가 좀 보이면 그걸 좀 솔루션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많은 거를 한 번에 부어주다 보면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제가 보고 싶어요. 이 아이도 사실 보고 싶어요. 뭐가 문제일까? 그냥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말고 정말 아이의 속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너가 영어 공부함에 있어서 어느 게 제일 어려운지, 어느 게 제일 자신 있는지. 그럼 자신 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 정도를 한번 테스트 해보면 너가 정말 자신 있을 때 본 테스트가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내신,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라고 아이가 이제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예비 중3이 아닐까 싶어요. 예비 현재 중3. 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걸 저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틀리는 문제 유형 들어보면 네. 바로바로 이제 아이의 어떤 뭐 분석이 되니까요. 예. 성실도는 전 인정하고 싶으니까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의외로 옳지 않은데 옳은 거 체크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영어 실력과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예, 습관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건 습관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영어 실력 문제인지. 국어도 많아요. 옳지 않은 거 찾아놨는데 옳은 거 고르고 이거 이게 답이 안 보여요. 막. 그래서 쫑배님 그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본 내신 시험지만 갖고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틀린 문제 좀 보고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니까 이런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아까 기초 질문으로 초중고 영어에서 챙겨야 할 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답변해 주신 게 중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는 거를 먼저 탄탄하게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문법하고 이 단어는 가져가야 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좀 느낌이 오는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바구니에 너무 많은 걸 담아놓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좀 쌓이는 게 미미하다 것 같아요. 네. 쌓이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단어, 문법 이거는 우선 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여러 영역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은 좀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2개 옳다 저게 틀리다는 아닙니다. 맞죠.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견해를 이제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오해는 없으셨으면 그럼요. 저는 이제 다른 좋겠습니다. 뭐 예. 학원 영어 선생님들 다 존경하고요. 나름만의 방식이 다 있으실 그럼요, 거고요. 그럼요. 예,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저만의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 저만의 강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저를 찾으신다면 문법은 진짜 제대로 배웠다. 와, 단어 복습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단어 많이 우리 아이가 늘었구나. 일단 이 두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더 수업이 진행되면서 맞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 뭐 아이하고의 성향도 그렇죠, 선생님들 케미도 또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천천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랑 좀 이렇게 안 맞는 친구들 또는 기초가 안 되는 친구들. 그럼 저는 어머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친구는 학원식 수업보다는 과외로 하시는 게 1대1 붙어서 옆에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달달달 해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같이 학부모님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고요. 네. 역시나 영어는 문법, 단어, 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이렇게 허덕이면서 영어 공부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학교 가서 영어는 이제 끝났건 했더니만 교양 영어도 하고, 대학원 가서도 영어는 안 하겠지 했는데 졸업할 때도 영어 시험 보더라고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영작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논문 쓸 때 또 영문 초록 들어가고, 영어는 진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질문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영 원장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이 질문들을 보시고. 어머님들이 보통 요즘에는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받긴 후에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학과학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시고, 지금 국어 원장님께서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국어 영어는 수학과학에 비해 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네. 맞는 거고요. 2019년도에 그 통계청 발표가 있어요. 네. 학원 카드 매출 네. 퍼센트를 보니까 수학이 10, 과학이 한 8, 7에서 8, 영어가 5, 국어가 한 2, 3 정도 되더라고요. 국어보다 영어였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이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게 버릴 수가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아무리 절대평가가 됐다 하더라도 그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80점대 후반, 90점 초반 왔다 갔다 해서 그 몇 점, 한두 문제 갖다가 등급이 바뀌는 친구들. 아주 속탑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도 끊임없이 영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영어 원장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을 선정해 주시면은 그 어머님께 맛있는 점심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저는 이분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분보다는 이분의 자녀분을 너무 칭찬하고 싶어서. 아까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수학 영상도 잘 시청하시고, 국어 영상도 잘 시청하실 것 같고요. 과학 영상, 사회 영상도 잘 시청하실 것 같아서 톰보이님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톰보이님에게 톰보이님 축하드립니다.
경복궁 런치 세트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단문이라고 하나요? 그 댓글? 네. 답댓글 그걸로 저희가 연락을 보내드려요. 아니면 쪽지로도 갈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럴 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자녀분하고 같이 가서 자녀분 칭찬하시고 같이 식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중 런치라 이게 될까 모르겠지만 사실 맘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네요. 네. 아, 너무나 예. 소중한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요? 네. 어떻게 네, 아닙니다. 네. 이게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물론 상담해 주셔도 저랑 한 7, 상담하시면.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 한 20만 원 그냥 정도 다 모시고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장 담화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과목별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영어 잘 들어봤습니다. 혹시나 또 추가 질문 계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 올리면은 거기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거기서는 이제 댓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